자, 여러분, 이 마지막 동영상에서는 책의 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의 제목은 빛으로 보는 세상, 빛으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자, 사부의 목차를 보실까요? 사실 사부는 보통 이런 컨셉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세상의 혹은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봤을 때 그것들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보통 그런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장 같은 경우는 기후에 관련된, 즉 비라든가 폭우, 먼지 등등의 다양한 기상현상의 요소들을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장의 푸른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태양에너지를 포함한 대체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장 5G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5G 통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자기파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다음 우리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22장, 23장은 빛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의 역학, 컬링 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운동에서 물리학의 한 분야의 역학이 어떤 식으로 그런 경기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식의 관점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것들을 워낙 주제가 다양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마찰전기가 무엇인지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두 물체를 비비게 되면은 마찰 에너지로 인해서 한쪽의 전자가 다른 쪽 물체로 옮겨가죠. 그럼 옮겨간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전자를 뺏긴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그리스 로마 시대나 고대 중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었는데 그 미시적인 원인은 아무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주치의였던 윌리엄 길버트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의사이자 과학자인데요. 마찰전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원래 이제 마찰전기로 굉장히 유명한 물질인 호박이라는 그리스어 일렉트론에서 전기라는 용어, 일렉트릭이라는 전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하, 즉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전자들의 집합인 원자에 대한 모형이 점점 발전하면서 전하의 정체를 우리가 보다 잘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전하는 전자가 가지는 혹은 양성자가 가지는 최소한의 전하량의 정수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다. 즉 특정 최소값의 정수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하와 전하 사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쿨롱 힘, 전기력에 의해서 인력이나 청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전하 사이의 쿨롱 힘을 처음으로 정밀하게 쟀던 사람은 이제 프랑스 과학자인 쿨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쿨롱이 사용했던 장치에 대한 계략도가 있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간단합니다. 힘을 받아서 회전할 수 있는 그 각도를 잴 수 있는 장치를 위에 달고 아래쪽에 두 개의 전하를 심어 놓은 굴을 가까이 갖다 댑니다. 그래서 청력이든 인력이든 이쪽 전하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비단실을 꼬아서 회전 각도를 일으키는 거죠. 이 실험을 여러 종류 혹은 여러 크기의 전하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전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중력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전하의 반대편에는 자기현상이 있습니다. 자기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체가 자석이죠. 자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N극, S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같은 극 길이는 청력이고 다른 극 길이는 인력인 거죠. 근데 이 자석은 예를 들어 전기적인 전하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가 있고 얘네들을 완벽히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석의 NS도 분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운데를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 N과 S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두 개의 자석이 되고요. 이걸 또 각각을 자르면 그때는 네 개의 자석이 됩니다. 자, 이런 자석에 대한 물리도 사부의 글 한 꼭지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자석의 현상은 원자 단위의 전류 흐름이랑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자석이기 때문에 이 자석은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N극이 이쪽에 있느냐, N극이 이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진수를 구현할 수도 있고 아날로그 신호를 저장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위에 플래터라고 하는 평평한 판 위에는 자석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데 이 자석 물질에 적당히 자기장을 줘서 그 해당되는 그 부분별로 1과 0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자석 물질 코팅되어 있는 위에다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그 하드디스크의 기본적인 원리였고요. 지금 이제 저항에 따라서 그 특성이 바뀌는 물질들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제거하는 디가우징에 대한 부분도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석은 잘라도 그대로 자석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원자 단위로 전자가 돌기 때문에 전자가 도는 것은 전류고리의 흐름이죠. 전류고리는 또 자기장을 만들죠. 즉 전류고리가 자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고리들이 쭉 있고 이것들을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하면 결국은 자석이 되는 거죠. 얘가 영구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N극, 여기가 N극이 되고 아래가 S극이 되는 거죠. 이걸 가운데를 자르더라도 NS로 나눠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단위의 미니 자석들이 쭉 정렬되어 있을 때 가운데를 잘라도 미니 자석들의 정렬 상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NS가 또 생기는 거죠. 이것이 영구 자석의 정체입니다. 물론 전자가 도는 전류고리보다는 전자 자체가 가지는 스핀이라고 하는 양이 사실은 자석으로서의 성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양자역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전기의 학문이 있고 자기의 학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기 자기의 학문을 결합한 사람이 패러데이와 맥스웰입니다. 이제 패러데이는 실험으로 이제 결합을 했고 거기에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론적인 토대를 확고히 다진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맥스웰이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전기자기를 통합해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완성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전자기파라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자기파라는 현상은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구나라는 것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런 전자기파가 혹은 빛이 중력파와 같은 잠깐만요. 뒤로 돌아갔네요. 중력파와 같은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는 데도 1등 공신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자, 중력파는 L자형으로 여기 4kg, 4kg짜리 두 개의 팔이 있습니다. 일종의 간섭계인데 간섭이라는 것은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루랑 골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루마루 골골이 일치하면 이렇게 강해지는 파동이 생기고 마루가 골과 만나고 골과 마루가 만나면은 이제 서로 사라지는 상쇄 간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력파 같은 경우도 지금 간섭계가 이쪽과 이쪽 팔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을 갔다가 오는 두 빛이 만나서 상세 간섭을 할 때 빛이 사라지는 거죠. 상세 간섭을 할 때 중력파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두 팔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흔들면 상세 간섭의 조건이 깨집니다. 깨지면서 희미한 빛이 여기서 감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로 중력파를 2015년인가요? 16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고 간섭계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건 방금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건 사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책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빛과 전자기 팔을 이용하는 다양한 기법, 다양한 학문은 물리학 분야를 벗어나서 다른 분야에까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요. 현미경의 발명은 생물학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고요. 망원경을 기반으로 해서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X선 결정화, X선을 이용해서 결정 구조를 연구하는 그 학문 분야의 성립은 결국은 이제 DNA를 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규명이 된 거죠. 프라운호퍼를 필두로 해서 분광학 학문이 성숙함에 따라서 결국은 원자나 분자들이 되는 특수한 신호들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됐고 이것은 양자역학을 만들어내는 실험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켈슨 간섭계라는 간섭장치에서 빛의 속도가 조건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예를 지구상의 위치에 어디에 있든지 간섭계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다는 것으로부터 에테르가 없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그것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건 아니지만 그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제창됩니다. 자, 그거 이외에 뭐 레이저, 광통신, 차지 커플 디바이스, 뭐 LED 등등 이런 다양한 광기술들이 물리학이나 특정 공학 분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온갖 분야, 생물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기술, 빛과 광기술을 제대로 정확히 아는 것은 단지 지식을 넓힌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부, 1부에서 4부까지 각각의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그리고 제 책인 이 빛의 핵심이라는 책과 함께 빛의 여행을 떠나볼 차례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2015년에 여름에 춘천에서 촬영한 춘천 하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짙은 파란색을 배경으로 해서 아름다운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빛이 펼쳐져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호기심을 느끼시는지요? 이 빛의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물리적인 원리, 빛의 원리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 자격 조건이 충분히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 책과 함께 빛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